찬미 예수님, 며칠 사이 잘 계셨습니까? 예, 제가 이사를 가서 지금 뭐가 어디에 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죠. 50년 전에 제가 로마 유학을 처음 갔을 때 1970년에 그 이탈리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제가 어디서 왔다고 하면 그게 어디냐고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아주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하니까, 코레아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남쪽 북쪽 구분을 그때 못하고 이탈리아한테 축구 이긴 나라 아니냐고 1966년에 북한이 영국, 그러니까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이겼어요. 이탈리아 사람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아주 치욕적인 2002년 우리 월드컵 때도 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하여튼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한국이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아주, 그때 1966년에 도박사들이 북한이 이길 거라고 한 확률 저기를 했는데 1%밖에 안 된다고, 절대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16강에서 이탈리아하고 붙어서 8강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래서 정말 그것밖에는 세계에 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런 한국이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요새 와서 또 한류, K-팝 등등으로 이렇게 상당히 알려지다가 또 요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 잘하는 나라 또 이렇게 또 굉장히 세계 주목을 받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의 존재가 세계인들의 이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적인 여정이 밑바탕에 깔려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땅 속에서 솟아난 사람들이 아니고 과거의 역사, 우리 선조들이 살아간 역사를 우리 존재의 뿌리에 담고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로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 좀 지지부진하고 답답하고 이 사사건건 자꾸 이렇게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지금 추미애 또 이 윤석열 이런 충돌도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사회 전체가 여야의 갈등, 보수 진보의 갈등, 경영자와 노동자의 갈등 등등, 하여튼 이 갈등투성이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언론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짝짝해져 가지고 조중동을 보시는 분들하고 한겨레 경향을 보시는 분하고 종편을 보시는 분하고 JTBC나 다른 걸 보시는 분들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짝 갈라져 가지고
제가 엊그제 들으니까 우리 신부님의 어떤 부모님은 남편은 종편을 보고 부인은 JTBC를 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결코 화해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갈등과 어떤 이 대결의 구도, 이거를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좀 짚어보면 한마디로 저는 분단의 원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분단에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고 같은 문화유산을 나누어 받았지만 지금 38선을 가운데 놓고 남북이 정말 어마어마한 끔찍한 무기를 쌓아놓고 그 무기를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쏴댄다면 이 한반도가 다 잿더미가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의미로 참 비극적인 현실, 또 이렇게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이런 우리 안에 이 고름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포용하는 그런 내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라고 할까요? 우리 조상, 우리 결례가 살아온 역사의 여정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늘 이 현실로 우리가 왔는가? 우리 민족 전체가 기구한 운명을 살아왔듯이 제주 도민들은 도민들대로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혹독한 시련과 고통과 가난과 억압을 살아온 백성들입니다. 이런 우리 역사의 현실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 이것과 우리 역사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과연? 우리 결의 우리 도민들이 고난과 비극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때 뭐하고 계셨을까? 하느님께서 과연 우리 제주 도민들의 그런 어둠과 고통을 알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을 지내면서 우리 민족과 이 나라의 오늘 이 현재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느님의 오랜 하느님이 가지셨던 오랜 섭리와 계획, 기다리심, 그리고 구원의 크신 하느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10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월등히 더 강인하고 인내심이 뛰어나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힘든 세월을 살고 고난과 역경을 헤쳐가면서 살다 보니까 남다르게 강인해졌고, 마치 질경이같이 끈질긴 그런 민족성을 갖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원래 그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믿고 또 하느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하느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신앙심이 돈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겪은 고달프고 힘들고 절망적인 역사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서서히 터득해간 깨달음이었습니다. 에집트와 바빌로니아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지형적으로도 남쪽에 에집트가 있고 북쪽에 바빌로니아라든지 아시리아 이런 제국들이 있어서 그 대제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깨어지고 으스러지고 신음하다가 하느님께 울부짖었고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느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하느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니까 하느님께서 그 외침을 들어주셨고 굳센 팔을 펼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노예였던 그들을 에집트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 역사의 여정을 걸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고통받는 자기 선조들을 항상 지켜보시고 곁에 함께 걸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믿음을 이렇게 몇십 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다져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시는 구약과 신약의 그 성서는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간 현실 세계 속의 역사와 그 안에서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그 고통에서 끌어내 주신 그 하느님과의 만남을 그 현실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록된 것이 성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성서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하느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방송하시고 밑에 누가 이렇게 받아 쓰는 사람이 있어서 받아 쓴 그런 책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자기네들 그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동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이렇게 서술한 물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배워나갔지만 일종의 신학적 역사 책이 바로 성서입니다. 저는 역사라는 것 자체가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인과관계를 통해서 연결시키면서 그 안에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그 의미를 이렇게 찾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그 역사가 단순히 그냥 인과관계에 의해서 나열된 경제적인 원인, 정치적인 원인, 사회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그 안에 가장 아주 분명한 그 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하느님의 동반과 하느님의 개입과 하느님의 구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결례가 걸어온 100년의 여정을 짚어보아도 저는 그 안에
우리 선조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랬을 때 그들을 업고 일으켜 세우고 걸어주신 하느님의 발자취와 동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를 이렇게 저는 3.1운동 100주년을 지내면서 새삼 이렇게 묵상하게 됐는데,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기념비적인 사건이 3.1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1운동을 생각하다 보니까 3.1운동의 역량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조선 왕조 말 왕정 국가의 부패와 무능 때문에 일어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를 맞이하면서 또 외부에서는 중국이나 일본 서양 강대국들의 개항 압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는 이 민초들이, 밑바닥 백성들이 뭔가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갈망하는 그런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에서 그것이 결국은 걸음이 돼서 3.1운동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조금 더 이렇게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산업혁명 후에 유럽 여러 나라들은 산업혁명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내다 팔아서 이렇게 돈벌이를 하려면 원자재가 필요하니까 원자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안에서는 원자재가 없으니까 결국 다른 나라로 진출할 수밖에 없죠. 결국 식민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움, 온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아프리카, 아시아로 이렇게 식민지 사냥에 나섰습니다. 영국은 이미 1800년대 중반서부터 중국을, 인도를 먼저 이렇게 거의 장악을 하면서 중국을 이렇게 또 차지하기 위해서 1840년과 185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아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아프리카 북부와 아프리카 중부의 여러 지역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영국과 프랑스가 한쪽이 되고, 또 다른 쪽이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과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렇게 서로 결국 식민지 더 많이 가지려고 겨루다가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양쪽에 더 여러 다른 나라가 더 연합국으로 이렇게 합세를 해서 세계 대전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런 세계의 큰 흐름이 있으니까 그것이 일본 제국에게도 이렇게 전화가 됐다고 할까요? 알려져서 우리보다 한 몇십 년 먼저 이렇게 개국을 하고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부국 강병 정책을 폈던 일본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니까 자기네들도 이렇게 좀 아시아에서 좀 더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조선을 먹고 그 다음에 중국까지 먹으려고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한반도를 먼저 이렇게 차지하고 중국의 만주국을 이렇게 말하죠. 옥두각시 국가 체제를 만들면서 아시아의 큰 나라로 이렇게 등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 이
조선 반도는 정말 그 엄청난 그 세력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아주 뭐 언제 어떻게 짓밟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도 작고 정치 지도층도 뭐 식견도 없고 부패했고 뭐 아주 여러 가지 뭐 나쁜 그 요소들은 다 여기 모여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동학 그 농민들이 동학 농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 중앙 조정의 그 무능에 대해서, 그리고 각 지역의 이 부패한 관료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렇게 그 어떤 쇄신을 요구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봉기를 했지만, 결국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까지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동학 농민 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 농민 전쟁 후반기에 가서는 그 중앙 조정을 상대로라기보다는 주로 외세를 향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전쟁으로 바뀌어 갔죠. 농민 봉기가 대규모로 확산되니까 조선 조정이 당황하고 고종과 민씨 세력은 청나라의 원병을 청했고, 청나라가 여기에 응해서 파병을 하니까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화를 노리고 있다가 조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네들도 파병을 해가지고 중국도 일본도 아닌 그 한가운데 있는 우리 한반도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을 공격해서 2달 만에 승리를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중국 영향을 완전히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그 조선 침략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동학군을 대대적으로 토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이미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최신 무기로 무장한 그리고 훈련된 일본군들 앞에 기껏해야 죽창이나 낫이나 아니면 소총, 아주 구식 소총 몇 자루 들고서 싸우던 농민군은 일본군의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하고 유치원생의 그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이 관군과 조선의 관군과 또 일본군의 그렇지만 주로 이제 일본군이 이렇게 전투력을 발휘했는데, 농민군이, 그래서 동학 농민군이 3만여 명이 이렇게 뭐 거의 전투라고 하지만 거의 학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군인들이 남긴 일기, 자기네들이 여기서 전투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남긴 향토 신문에 기재된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일본군은 성능이 우수한 소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몰려오는 농민군이 이 400m 정도 안으로 이렇게 접근할 때까지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그 안으로 이제 사격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조준해서 쏘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백발백중이었다고 일본군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일기에 남겼습니다. 일본군 사상자는 거의 없었다고. 그래서 일본군은 남쪽 한반도 주로 서쪽, 지금 전라도 나주
진도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말로 섬멸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전투에서 살아남은 자는 체포, 고문, 총살, 화형에 처했고 그 시체 더미가 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의 지배 계층은 개화파와 수구파의 권력 다툼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봉기한 힘없는 민초들만 그 부패한 정권과 대항해서 싸우다가, 그리고 또 외국 군대 무력에 저항해서 싸우다가 무참히 희생당하고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907년에 일본이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니까 그 대한제국 고종 정부에서 군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전국 각처에 항일 의병 무장 투쟁으로 나섰습니다. 일본 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영호남에서 함경도까지 모든 지역에서 1907년 12월부터 1909년 6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조선의 그 의병들과 일본 군경과 교전한 횟수가 3,714회가 있었고, 연인원 12만 1,300여 명이 그 의병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군대는 갈수록 더 많은 인원을 파견하고 기관총과 수류탄 등 의병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고성능 무기로 의병들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909년 9월서부터 10월 그 2달 사이에 일제는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그 대규모 군사 작전을 펼치면서 의병들을 아주 완전히 뿌리 뽑는 그런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병들이 거기서 큰 타격을 입었고, 더 이상 이제 지역적인 무장 의병 투쟁이 불가능해져서 이들이 결국 중국으로, 연해주로 망명하고, 그러면서 독립군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결의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조약 1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한제국 황제는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양여한다. 그러면서 엄청난 경찰관들과 헌병 보조원들 그리고 일본 2개 사단이 조선 각처를 장악하고 어떠한 저항도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우리 민족의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고, 그러면서 또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제거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동양 척식 회사를 통해서 토지 또 침탈이 이루어지면서 그 땅을 뺏기고, 또 뭐 이렇게 곡식과 물자는 아주 싼 값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유출이 되니까 백성들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너도 나도 중국 땅으로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주해 갔습니다. 우리 1926년까지, 그러니까 1910년에 그 대한제국이 완전히 먹혀버리고 26년까지 불과 한 16년 사이에 30만 명이 만주 땅으로 흩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ht어져 간 일제의 그 무단 통치로 인해서 해외로 흘러간 유랑민들이 나중에 3.1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출발점이 됩니다. 중국 상해와 만주, 연해주 지역, 그 다음에 미주 지역, 또 일본 동경, 우리 그 강병국 선생이 그 일본에 유학 가서 또 열심히 했다는 그런 그 독립운동이 일본 내 유학 가 있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해외 망명에 나가 있던 분들이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그 어떤 의미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애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상해에 있던 신한청년당이라는 그 조직, 한인들의 조직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 춘원 이광수를 이렇게 파견해서 중국으로부터 동경에 가게 하고, 제1본 한국 유학생들 때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광수 선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말이 많지만, 어쨌든 이때는 이 동경의 28 독립선언서, 3.1 운동의 독립선언서의 그 전신입니다. 그게 28 동경의 유학생들의 독립선언서가 있었기 때문에 3.1 그 독립선언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919년 2월 8일 동경에서 그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독립선언서와 결의문과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를 일본 정부 각 처에 이렇게 보냈고, 언론사들에도 보냈고, 그러면서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약 400여 명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1본 한국 유학생들은 송계백 선생을 조선으로 파견해서 28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국내 지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국내 지도자들이 오히려 충격을 받고, 이게 바깥에서 더 우리보다 열심히 하는구나 해가지고 3.1 운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8 선언서를 이렇게 받고 3.1 운동까지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이 먼저 불씨를 키운 독립운동은 국내에 전달되면서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으로 점화되었습니다. 3.1 운동의 주역을 굳이 꼽는다면 종교계와 학생 계층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조선인들의 모든 종류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 아니면 종교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학생들과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이 3.1 운동의 주동 세력이 일으킨 독립 만세 운동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됐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3.1운동이라는 게 참 대단한데, 전국 각 지역에서, 학교에서, 장터에서, 공원에서, 교회에서, 사찰에서 모든 계층, 모든 직업의 시민들이 이 맨손으로 아마 우리 그림 그리면 태극기 다 들고서 나와서 만세 부르는 거로 나오지만 그때 태극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맨손으로 두 팔을 벌이면서 하늘을 향해서 만세를 외쳤을 것입니다. 7,000명이 그때 죽었고 45,000명이 부상했고 49,00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일 동안 1214회의 만세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제주에서도 우리 조천에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차례의 만세운동이 전개됐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비교적 전라도 중심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그것도 또 농민들 중심으로 제한된 계층을 바탕으로 전개된 무장봉기였다면 3.1운동은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함경도까지 다 전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모든 계층을 포함하고, 그러면서 비무장 평화적 봉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사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민족적 운동이 전개된 후에 우리 민족 구성원 전체에게 어떤 새로운 자의식이라고 할까, 그 정체성, 신원의식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것은 우리 한국 현대사의 굉장히 큰 새로운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3.1운동의 정신적 역량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큰 자산이고 밑거름이 되었고, 그것이 저는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촛불 혁명이라고 할까요? 촛불 시위로 그대로 이어지는 정신적인 맥이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같은 에너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좀 유감스럽게도 우리 조선 천주교회는 3.1운동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교도권 주교님들과 성직자들은 3.1운동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자들이 거기 관여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좀 참 의아하게 생각이 되고, 하지만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면 선교사들에게는 그때 주로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 교회를 리드하고 있었고, 근데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조선 왕조의 지독한 박해와 순교의 역사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일제와의 충돌에서 또 다른 박해를 일으키는 데 대한 두려움과 우려가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3.1운동이 1919년이죠. 근데 우리 여기 제주에 신축교환이 벌어진 것이 1901년입니다. 1901년 그 후에도 전국 여기저기서 그 비슷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박해받고 억압되는 그런 죽임을 당한 그런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 머리에는 또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당했어야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먼저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때 미텔 주교님이 어떤 프랑스 신부님이, 젊은 신부님이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활동하는 초기 단계에 막 시장통을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교님한테 불려가가지고 혼이 났대요. 네가 어디 함부로 이렇게 뭐 사정 알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냐고, 박해가 끝난 지 지금 얼마 됐다고 무슨 일을 당할지 알고 그러냐고 이렇게 야단을 치셨다는 그런 후문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주교님이란 서울의 미텔 주교님하고 대구의 느망수 주교님 두 분밖에 안 계셨지만 그 두 분 다 그렇게 그런 염려 때문에 3.1운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큰 원인은 대부분 이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들이신데, 일본이 프랑스와 같이 세계 1차 대전의 연합국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중국하고 싸우고 뭐 그런 그게 있었지만, 하여튼 어쨌든 프랑스 영국의 연합국에 소속이 돼서 유럽으로 또 일본군을 파견하기도, 뭐 소수지만 파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본은 동맹국이고, 그러니까 조선 백성이 자기네 동맹국을 이렇게 적대해서 싸우는 거를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자신들의 출신 조국의 민족적인 한계가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백성이 걷고 있는 광야의 여정, 수많은 민중이 직면하는 고통과 환난에 관심을 쏟지 않고 냉담하고 연대와 협력을 거부하였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좀 사과한다고 할까, 속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제주는 일본과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일본에 뭐 누구 친척 없는 분 아마 그렇게 많지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다 뭐 일본과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1923년부터 일본은 오사카 지역의 공업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 값싼 노동력을 이렇게 충당하기 위해서 오사카하고 제주하고 전기 연락선 항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을 부지런히, 제주 노동자들을 부지런히 오사카 쪽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1935년까지
그 23년부터 35년까지 계속 제주도민들이 일본으로 노동 이민을 간 거죠. 그러면서 1935년 경에는 5만여 명의 제주인들이 일본에 갔다고 해요. 5만여 명, 엄청난 수 아닙니까? 그때 제주 인구 다 해봐야 뭐 20만이 채 안 됐을 텐데. 그러면서 직물 공장, 탄광, 수산업 이런 여러 직종에 굉장히 낮은 임금으로 노동을 했었고 지속적으로 많이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패전해서 패망했고, 그러면서 일본에 가 있던 우리 제주 교민들이 자 이제는 우리나라에 돌아가자 해가지고 45년서부터 47년 사이에 불과 2년도 채 안 된 1년 반 정도 되는 사이에 6만여 명이 갑자기 귀환을 한 거죠, 제주도로. 그러면서 이 일본에서 귀환한 그 제주인들, 이들은 결국 나중에 이 6만여 명이 돌아와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그러니까 일자리 부족해, 먹을 거 없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터지지만 이네들이 제주의 여론 형성의 주도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일본에 살면서 첫째로는 이제 그 조선인이라는 어떤 차별 대우 속에서 살아야 했고, 둘째로는 가장 일본에서 임금이 싼 열악한 중노동이 필요한 그런 노동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그 속에서 자연히 이렇게 지금도 이제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애국심이 아주 강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때 그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가 있던 제주도민들의 그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항일 의식 이런 게 굉장히 강했고, 그러면서 노동 현장에 있었으니까 자연히 사회주의 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일본 사회에서 그런 노동 그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이끌고 또는 그 이론적인 방법론적인 실천 그 이렇게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단체는 사회주의 그 그룹들밖에 없었어요. 그런 속에서 자연히 제주도민들도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투철한 항일 의식,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의식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무장되어서 이렇게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들은 그 어떤 이제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건설해야 될 때가 왔다, 우리나라를 찾자 하면서 희망에 부풀러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제주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미 군정의 여러 가지 그 실책, 정책, 부재,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실책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아주 오히려 일제 때보다도 못한 그런 형편없는 그런 혼란기를 맞게 된 거죠. 그것이 아주 제주도의 그 고통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46년, 그러니까 해방 후에 보리 수확량이, 제주도 보리 수확량이 8만 약 4천석 정도였다고 하는데,
해방 전에 1944년에 제주도 보리 수확량이 약 26만 8천 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게 1945년, 46년에 대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도 그 곡식 생산량이 아주 급감했는데 제주는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리 수확량, 주로 제주 도민들이 보리 먹고 사는데 그게 3분의 1밖에 안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일본 자본이 철수하니까 제조업, 가동 중이던 제조업도 다 문 닫고 또 뭐 육지하고 이렇게 오가던 여러 그 교육도 중단되고 그러면서 미 군정이 실시한 미국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고 이런 등등으로 그 4.3 직전에 제주는 공황 상태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11시 5분까지 하라고 돼 있네. 예, 잠시 쉬겠습니다. 11시 20분에 오십시오.